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로 인생에 있어선 안 될 일을 겪고 한동안 멘탈이 부서져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버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로맨스 영화일 줄 알았지 반전 스릴러 영화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주변 지인분의 추천으로 여기에 홀가분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며 소름이 돋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힘들게 자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 자란 것도 아니었죠. 세상살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집이었고 그렇게 단촐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원을 이것저것 다닌 기억은 없어요. 그 흔한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필요한 과목 몇 개만 선택해서 단과학원 한두 개를 다니는 정도였죠.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어디서 밥을 먹었네, 영화관에 들렀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저에겐 그런 사치보다 집에 무사히 들어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뭘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저 제가 무탈하게 바르게 자라기만을 바라고 계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기대만큼 자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이라는 것도 사실 선생님이 보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본 거였고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리 없었죠. 받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 해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만한 지방에 이름 없는 잡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곳에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죠. 수업은 듣지도 않고 하루 종일 친구랍시고 만나는 애들과 술이나 마시고 시간만 나면 여자들 만나겠다고 헌팅이나 다닐 바에야 차라리 그 등록금으로 제 미래를 위해 무언가 다른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 무슨 흠이 되나요?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내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앞으로를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 안 갈래요. 그냥 점수 맞춰서 어정쩡한 데 가는 것보단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제 인생 고민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도 대학이라는 건 나와야 하지 않겠니?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래,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봐야지. 괜찮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봐라.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 대신 사회로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몰랐지만 최소한 남들처럼 헛된 시간은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은 분명했죠. 저는 직업학교에 등록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거기서 제가 진심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막연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기술이란 것은 저에게 꽤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직접 만들고 고치고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그 안에서 자존감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로 백지 상태였어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처음 제가 선택한 일은 텔레마케팅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남성 상담원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조금 더 불리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좁고 다닥다닥 붙은 사무실에서 헤드셋을 끼고는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걸었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인터넷 요금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가 나와서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드러지게 인사라도 해보면 대부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무슨 이런 일을 하냐는 반응도 종종 들었죠. 처음엔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참고 다녔는데 실적은 실적대로 안 나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어느 순간부턴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6개월 정도 일했을 무렵이었을까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맞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선택한 일은 고깃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사실 체력이 꽤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몸을 쓰는 일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고깃집 일은 의외로 즐겁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 고기 구워주고 테이블 치우고 고기 담은 쟁반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군요. 일 참 야무지게 잘한다. 너 기술만 배우면 식당 하나 운영해도 되겠어.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일 마치는 날엔 종종 삼겹살도 구워주시며 챙겨주셨죠. 그 고깃집에서 저는 무려 2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사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있잖아, 나 이제 시골 내려가려고. 여기 가게는 정리하려고 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지.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직장을 잃었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고깃집에서도 일해보려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았지만 시급이 너무 낮았습니다. 일을 잘하면 조금씩 올려주겠다고 최저 시급도 맞춰주지 않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일이 노래방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땐 노래방도 잘 되는 곳은 손님이 끊이질 않던 시절이었고 혼자 맡는 야간 알바는 책임감도 따르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다는 장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없어서 이번 달은 월급 조금 깎아서 줄게. 미안한데 이해 좀 해줘. 무려 20만 원이나 깎아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사장님, 저 이번 달 빠지지도 않고 야간 다 나왔는데 월급을 이렇게 깎으시면 안 되죠. 계약서에도 금액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유,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돈돈거려. 요즘 장사 안 되는 거 알잖아. 다 같이 힘든 거야.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누워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당해야 하나? 이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거라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노동청이란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처럼 간단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저 자신에게 한 가지는 약속했죠. 이 돈은 무조건 받아낸다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저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른이 된다는 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거려.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다음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방 주인 아주머니가 그 동네 상권을 꽉 쥐고 있는 말 그대로 마당발이었단 사실이었어요. 제가 다른 가게에 면접을 보러 가기만 하면 어찌된 일인지 연락이 없더군요. 심지언 면접 약속이 잡혔는데도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취소 연락이 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상하다 싶던 차에 어느 가게 사장님이 슬쩍 알려주셨어요. 노래방 아줌마가 글쎄 동네에 소문을 다 냈다는 겁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서요. 월급 깎은 이야기를 쏙 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걸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택한 일은 바로 보험 판매였습니다. 당시엔 보험 설계사란 직업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인기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종종 추천을 해주곤 했거든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보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판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막상 부딪히면 의외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돌리고 약속을 잡고 설계서를 들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조금씩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보험 일을 3년이나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어려움은 많았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게 지인 소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미 주변 사람들에겐 다 권유를 해봤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또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다들 보험 하나쯤은 있지. 더 이상 새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 실적도 예전 같지 않네. 회사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고 저 역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차라리 카페를 해볼까?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에서 일해볼까? 그래도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며 일하면 하루가 금방 가지 않을까?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보험일 함께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영업 진짜 잘하잖아. 너한테 딱 맞는 자리 하나 있는데 해볼래? 어딘데? 뭐 괜찮은 거 있어? 의료기기 영업. 병원에 납품하는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해볼게. 의료기기라니. 처음엔 귀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어요. 왠지 어렵고 전문적인 느낌이 강해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다뤄야 할 제품군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기계들만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기계 이름도 낯설고 병원 장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일쑤였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만 팔아도 수당이 어지간한 월급 이상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인상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사람들이 대체로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편하게 대화해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다니며 얼굴을 익히고 커피도 사가고 의사 선생님들 눈치도 살펴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도 점차 재미있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익숙해지고 말로 신뢰를 얻는 과정이 보람있게 느껴졌으니까요. 20살부터 여러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저였지만 의료기기 영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일은 나랑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게도 처음으로 전문성이란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그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가들이란 점에서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병원이란 곳은 생각보다 학력에 민감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 인력 대부분이
적어도 대졸 이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졸이라는 제 학력에 대해 편견을 갖는 분들도 분명 존재했죠. 혹시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아, 저는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나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선을 긋고 있었고 말끝엔 뚜렷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고졸인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더군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한 번쯤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싶은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고 경기도고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오전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움직이는 날이 수두룩했고 병원 한 군데를 잡으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면서 관계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원들 중 유독 한 군데에서만큼은 제가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서울 강동 쪽에 있는 2차 병원이었는데 규모도 꽤 큰 편이었고 의료진 수도 많았습니다. 그 병원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무과에 있던 직원 한 명 덕분이었죠. 이름은 오지연 씨. 말 그대로 너무나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원무과에서 접수를 맡고 있던 그분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메디컬 의료기기에서 왔습니다. 의료기기 상담차 방문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원장님 스케줄 좀 볼게요. 그날 저는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선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며 슬쩍 돌려보내기 일쑤인데 지연 씨는 진심으로 일정을 확인해주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과의 만남을 성사시켜줬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어느새 자주 방문하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장비 정보가 생기면 저는 가장 먼저 그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지연 씨도 항상 밝게 반겨줬죠. 오셨어요? 오늘도 기계 하나 더 들고 오신 거예요? 아, 오늘은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기계 그거 반응 좋으셨다면서요? 그쵸. 원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제가 또 잘 연결해드려야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2대의 기계 계약이 성사됐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선 아주 큰 계약이었습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했던 건 지연 씨가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으로만 대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연 씨, 늘 감사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한 끼 제가 살게요. 밥 말고 술 사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거든요. 그 한마디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죠. 그 후론 병원에 들를 때마다 원무과 전체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오늘은 제가 쏘는 커피입니다. 오후에 졸리실까 봐요. 우와, 센스쟁이! 지연 씨가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면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것도 싹 잊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무언가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꼭 저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저처럼 늘 경계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도 따뜻한 존재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직업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오지연 씨와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 좋은 인연 하나 만들어두면 그게 나중에 어떤 기회로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와 친해진 건 그저 영업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이 잘 통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같아서 편안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술 한잔하면서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내가 병원장님 조카라는 거 몰랐지? 어? 병원장님 조카라고? 진짜? 응, 병원장님이 우리 이모부야.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자주 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취직한 거지. 그럼 지금 벌써 10년 넘게 일한 거야? 응, 올해로 딱 10년. 나 이제 30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일을 전전했는데 그녀는 한 곳에서 10년을 꾸준히 일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죠. 솔직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순간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론 몇 번 더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빤 생각보다 진중하고 용기 있는 사람 같아. 나랑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 생각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솔직히 병원장님의 조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만큼 마음을 열어줬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어느새 제 나이도 34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사실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와는 일적으로도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었고 대화가 참 잘 통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고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직업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근이 많겠네. 월급은 고정이신가? 보통 그런 건 실적에 따라서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마치 압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히 앉아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근이 많긴 하지만 매달 실적에 따라 수당도 일정하게 나옵니다.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진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한눈에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혼주석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나 혼주석에 우리 이모부 앉히면 안 될까? 이모부라고 하면 병원장님을 말하는 거야? 응,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야. 어릴 때부터 날 아빠처럼 챙겨주셨고 결혼식에 그런 분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께서 바로 폭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나 말고 네 이모네 부부가 혼주석에 앉으면 좋겠단 얘기야? 네가 나 혼자 너 키운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텐 이모부가 아버지나 다름없었으니까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네 이모부랑 내가 같이 앉아? 그럼 네 이모는 뭐가 되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연 씨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가족 모두가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겠죠. 혼주석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의논해 볼게요. 분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지 두 사람만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각자의 가족, 그리고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품어야 하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원장님이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도 아니고 형식상으로도 가족이 아닌데 하객들이 봤을 때 괜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도 병원장님이 아버지 자리에 앉는 건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기야, 나한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야. 어릴 적부터 용돈도 챙겨주시고 생일마다 빠짐없이 선물도 해주셨고 진짜 아빠처럼 챙겨주신 분이 이모부야. 결혼식 날만큼은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며 자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장모님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장모님이 직접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네는 가운데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왜 그걸 못 말려? 지금 우리 언니네 부부를 내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잖아. 그날은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됐고 장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졌기에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었죠. 다행히 그 문제가 정리된 건 병원장님이 직접 나서 거절하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혼주석 문제는 마무리됐고 결혼식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결혼식 후엔 꽤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영업일을 계속 성실히 했고 아내 역시 병원 원무과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근무했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집안일을 나눠하며 조용히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건강과 태교를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엔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아내의 씀씀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생활비를 각출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크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서로 신뢰했으니까요. 아내가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니 수입도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아내는 지출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비 패턴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새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완전 예쁘지 않아? 어? 가방 새로 샀어? 응, 샤넬 투투백이야. 이거 요즘 줄 서서도 못 산다니까? 진짜 핫한 제품이야. 그 순간 저는 좀 멍해졌습니다. 명품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터라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도 몰랐죠. 그런데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이어가는 걸 들으니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설마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왜? 올려서 물어봐? 이거 백화점 정가가 750만 원이야. 뭐라고? 750만 원? 그럼 이거 당신 모아둔 돈 다 쓴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걸로 접근 깼겠어. 이거 이모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야. 병원장님이? 이 가방을? 응. 내가 이모부 딸처럼 컸잖아. 예전에도 생일 선물 챙겨주신 적 많아. 이번에도 그냥 예뻐서 사주신 거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모부가 조카에게 선물을 해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 그건 아무리 봐도 조금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모부한테 뭐 부탁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선물은 좀 이상해서 그래.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생일 선물인데 뭐. 오빠는 왜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또 싸움이 될까 봐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과거 직장 생활, 그리고 병원장 이모부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이모부라지만 750만 원짜리 정품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줄 수 있나 싶었죠. 그게 선 넘은 행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몰래 옷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죠.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되는 위화감에 더는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가방 박스들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까만 더스트백 안에 곱게 쌓여있는 가방들. 하나하나 꺼내보니 샤넬, 디올, 생로랑 보테가까지 죄다 이름만 들어도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가격을 검색해보니 다 몇백만 원씩 하더군요. 어떤 건 1,000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있었고 생활비는 제가 도맡아 내고 있었어요. 육아도 있었고 당연히 외벌이로는 빠듯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아내는 주기적으로 택배를 받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종종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분위기 좋은 와인바 같다? 와인 리스트가 장난 아니야. 빈티지도 희귀한 거 있었고. 그런 데서 밥 먹으면 많이 나오지 않아? 응? 근데 뭐 가끔이잖아. 스트레스도 풀고 또 아이도 있으니까 더 여유 가질 필요 있잖아? 그 말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옷장에서 그 가방들을 본 뒤로는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심했을 말이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모님, 지연이가요. 요즘 씀씀이가 너무 커요. 솔직히 생활비는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계속 비싼 물건을 사고 또 고급 레스토랑도 자주 다니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근데 그게 왜 문제야? 그게요. 지연이가 자꾸 병원장님, 그러니까 이모부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용돈도 자주 받는다고 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도 있는 분이 그렇게까지 조카한테. 지연이가 뭐 거기서만 용돈을 받겠니? 나한테도 받지. 엄마가 딸한테 돈 좀 주는 게 이상한 일이야? 장모님이 따로 용돈을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지연이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는데요? 그럼 뭐 자네는 지연이가 나가서 이상한 일이라도 하고 다니는 걸 걱정하는 건가? 딸이 돈 좀 있는 게 그렇게 의심스러워? 우리 집안 꽤 괜찮은 집안이야. 병원장 형부에 나도 은행에 돈 있어. 그 순간 장모님은 버럭 소리를 높이셨어요. 말의 끝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분노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대출이자 갚는 것도 버거워하셨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시나?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은 혼자 아내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오셨다고, 청약도 한 번도 된 적 없고 겨우 월세 살다 전세로 전환한 것도 아내가 병원에서 오래 일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말투였어요. 은행에 돈이 있다, 우리 집안은 잘 산다는 말은 어딘가 거짓된 허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장모님과의 거리도 그 통화 한 번으로 확 멀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불편했죠.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걸 가족 전체가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제 괜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한 채로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예전처럼 반기지 않았어요. 요즘 아내를 보는 제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거든요. 술 많이 마셨어? 조금은 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응, 오늘 친구 생일이었거든. 와인 몇 잔 했지 뭐.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간 아내는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뭐랄까,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 끈질기게 남아있었거든요. 너무 말끔한 외모, 지나치게 여유로운 소비, 그리고 무심한 말투. 이상하게 진짜 아내가 아닌 누군가와 같이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두고 간 가방과 외투를 조용히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라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라이터가 아니었어요. 그 라이터엔 분명히 미사리 모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뭔가 확신은 없었지만 이건 분명 단순한 실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미사리 모텔 라이터? 비몽사몽한 상태였던 아는 제가 라이터를 들고 있는 걸 보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의 능청스러운 태도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당황한 눈빛이었거든요. 아, 그거? 아마 친구가 실수로 내 가방에 넣은 걸 거야. 내 거 아니야. 나 담배 안 피우잖아. 말은 매끄러웠지만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수상했거든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고 조용히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관계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동선부터 파악해야 하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사진과 동선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뢰를 한 지 2주일쯤 지났을 무렵 어느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더군요. 시간도 늦지 않았고 어디 나간다고 말도 없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찰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낸 문자였어요. 미사리 모텔에 아내가 진입을 했고 동행자는 남성이고 파란 등산 잠바를 착용했지만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식별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와 함께 첨부된 사진엔 모자를 눌러쓴 남성과 안으로 보이는 여성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촬영된 사진이었지만 그 빨간 가방은 제 눈에 너무도 익숙한 아내의 가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정신을 붙잡았어요. 저는 곧장 차에 올라 미사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쯤 지났을까요? 달리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네, 여보세요? 장모님, 제가 지금 일이 좀 있어서 운전 중인데요. 창소방, 큰일 났어. 우리 지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 말에 저는 브레이크를 급히 밟고 곧장 방향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방금 모텔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교통사고? 싶었죠.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친 듯이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장모님이 로비에서 저를 막아서더군요. 장모님, 지연이는 어디에 있어요? 응급실에 있다면서요.
아니, 장서방. 괜찮대. 머리를 좀 다쳤는데 응급처치만 하면 된다더라.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봐야죠. 지금 병원 방침이 보호자 1인만 출입 가능하죠? 제가 들어갈게요. 됐네. 됐다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곧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거야. 그냥 좀 기다리세.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받고 병원에 온 친정엄마가 사위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말없이 응급실 근처로 이동해서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안쪽 쓰레기 배출구역에서 의료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수거함이 잠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였습니다. 초록색 가운. 그건 병원에서 수술이나 내시경 같은 시술을 할 때 의사들이 입는 전용 가운이었습니다. 흔히 응급처치나 치료용으론 입지 않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옷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가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 가운만 입고 마스크 쓰면 누구든 의사로 보이겠는데? 싶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저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수거통 옆에 방치된 초록색 가운을 몰래 집어들곤 화장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갈아입었습니다. 솔직히 위생 상태는 말도 못할 정도였고 냄새도 났지만 그런 게 중요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분명 미사리 모텔에 들어간 걸 확인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교통사고라니. 그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당시엔 그냥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까지 단단히 눌러쓴 뒤 최대한 어색하지 않도록 똑바로 걸으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침상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거리에 붙은 환자 이름표를 확인하며 스쳐 지나가는데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그 침상 앞으로 다가갔고 주위를 살피며 커튼을 조심스레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분명 장모님은 머리를 조금 다쳐서 응급처치만 받으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명 유지장치에 가까운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있었고 그 옆 모니터에는 제가 의료기기 영업을 하며 익혀봐온 고압산소요법 장치의 수치가 떠 있었죠. 고압산소요법? 이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일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장비 하나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며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노도 의심도 모두 사라지고 그냥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지연아, 나야. 정신 좀 차려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 한켠에 아주 낯익은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아내의 바로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보던 한 남자. 등산 모자를 눌러쓰고 파란색 등산 잠바를 입은 모습. 제가 2주 전부터 흥신소 사진 속에서 수도 없이 들여다본 그 사람이 떡하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설마 하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이 바르르 떨려서 차마 내뱉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이모부 병원장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나 아버지처럼 날 챙겨주셨다던 그 이모부 말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실화야? 제 입에서 새어나온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망연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의 선에 훌쩍 넘은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장은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아내가 나가서 고급 와인바를 다니며 비싼 술을 마셨던 이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손쉽게 들고 다녔던 이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씀씀이가 계속 커져만 갔던 이유.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었던 사람, 병원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모부이자 내혼남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숨을 고르며 어질어질한 머리를 감싸준 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믿어지시겠어요? 장모님이 왜 저를 응급실에 못 들어가게 막았는지도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보호자 1인 출입 방침을 핑계 삼아 아내 옆에 그 사람이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병원의 하얀 조명 아래서 제가 느낀 감정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치욕, 분노, 허탈, 배신, 그리고 깊은 절망. 그 뒤로 저는 제가 아내에게 속았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무작정 물었습니다. 이모부님이 여기 왜 계십니까? 나는 의료인이잖아. 조카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지. 나도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너무 뻔했습니다. 제가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이미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걸 느꼈고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의 멱살을 확 잡아 끌었죠. 입에선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의 멱살을 움켜쥔 채 그대로 흔들어댔습니다. 이 새끼가 처조카를 건드려? 할 짓이 없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딸이야, 딸. 딸 같은 애를 그렇게 봤어? 당신이 이게 인간이야? 병원장이야? 콩밥이라도 먹고 싶어? 제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주변에서 놀란 의료진 몇몇이 달려와 말리기 시작했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병원 내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팔을 뿌리치며 병원장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원장의 고개가 뒤로 꺾였고 그 순간 장모님이 소리를 치셨습니다. 창서방,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사라진 걸 느꼈는지 뒤늦게 응급실로 들어와 지연이의 침상까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장모님은 저에게 다가와 급히 말렸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 형부한테 대체 왜 이래? 여기가 어디라고 주먹을 날려?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에선 쉴 새 없이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모님, 그 형부란 인간이 지금 지연이랑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전 이상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연이가 자꾸 외출을 길게 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오고 씀씀이도 이상했고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미사리 모텔을 들락날락하는 걸 확인했어요. 뭐라고? 오해가 있었겠지. 그럴 리가 있나? 오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향하려던 길에 지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모텔에 함께 들어간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가 병원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파란색 등산 장발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그리고 지금은 지연이 옆에서 보호자인 척, 아버지인 척 그렇게 서 있었죠.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럼 자네 말은 우리 형부랑 내 딸이 그런 사이라는 게야? 저도 제가 미친 것만 좋겠습니다. 정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응급실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과 의료진들까지 일제히 이쪽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듯했죠. 어색하게 멈춰선 간호사, 환자를 옮기다 멈춘 들것, 멀리서 다가오던 보안 요원들까지 모두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고 그는 뒤돌아섰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죠.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돼 있었고 어떤 의료진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호흡기를 낀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요. 그녀의 주변은 그야말로 폭풍 한복판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가족이란 사람들이, 혈육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 또렷하게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답답했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치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잖아요. 고압산소요법까지 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목소린 응급실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쥔 채 병원장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떤 인간이에요? 나한테 아버지처럼 챙겨주던 이모부라면서 그 얼굴로 우리 결혼식에도 와서 축하를 했죠. 그런데 정작 뒤로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그때였어요. 병원 측에서 결국 경찰을 부른 겁니다. 너무 큰 소란을 피웠으니 이해는 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정을 겪었는지 그들은 전혀 알 리가 없었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해서요. 양쪽 진술 들어봐야 하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제가요? 저 혼자요? 이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죠. 제 아내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 제 아내의 이모부랍니다. 말 다 했죠? 순간 경찰들의 표정이 굳더군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호자로 등록된 병원장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불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양쪽 모두를 동행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병원에선 보호자가 한 명만 남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님께서 딸분을 지키시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장과 나란히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뒤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저희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지연 씨와 병원장 두 사람 모두 현재 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륜으로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뜬금없이 횡령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횡령이요? 네, 두 사람은 병원 내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계좌 추적과 자료 수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아내와 병원장이 불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까? 현재로선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모텔에서 자주 만났다는 진술과 자료는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장부 수정과 증거인멸 관련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부 수정이랑 증거인멸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아내와 병원장이 짜고서 병원 돈을 빼돌린 거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병원 내부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의 장비 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오지연 씨는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회계와 계약 관련 자료를 손볼 수 있었고 병원장은 그것을 승인하고 지시한 위치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멍해졌고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그 일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건가요? 지연이가 제 의료기기 계약 실적을 올려준다고 장비 몇 개 싸게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미 이 상황을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마음 놓일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 제 아내는 왜 저를 선택한 겁니까? 왜 저와 결혼을? 형사는 말없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납품했던 의료기기들의 견적서, 그리고 그 실제 구매 내역이 비교된 자료가 있었죠.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님과의 관계를 이용해 거래를 유도하고 병원과의 구매 내역을 조작한 겁니다. 본인은 님과의 관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금액을 조정해 이익을 챙긴 거죠. 결국 그들이 모텔에서 만났던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병원 장부를 수정하고 현금 흐름을 맞추고 파일을 조작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며 거액의 횡령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 돈으로 아내는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와인바를 다녔으며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호의호식하며 있었습니다. 결국 저를 철저하게 이용한 거였죠. 저는 경찰서 유리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이건 파괴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장악했어요.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와 병원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던 겁니다. 둘은 횡령 장부를 없애기 위해 미사리 모텔로 향했고 거기서 증거가 될 서류들을 직접 태워버리려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종이를 태우다가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쌓였던 거예요. 결국 아내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순 없었겠죠. 그러니 저한텐 교통사고라고 둘러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했죠. 흥신소에서 보낸 사진을 봤을 때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고작 30분 남짓이었거든요. 모텔에서 그 정도 시간만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문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게 장부를 태우다 사고가 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죠. 그 순간 샤넬백이며 각종 인터넷 쇼핑 목록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걸 살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왜들이 일제히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그 돈들이 전부 횡령을 했던 돈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어찌나 컸는지 허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처음엔 불륜이라고 생각해 몸서리가 쳐졌는데 알고 보니 그보다 더 더러운 관계였던 겁니다. 함께 호텔에 드나들며 은밀하게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를 수정하고 병원 돈을 빼돌리던 공범. 저와는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도 있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둘이 해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병원에서만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의료기기 한 대에 몇 억씩 하는데 그걸 서너 대만 빼돌려도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의료기기 영업을 했고 그 계약을 쉽게 따낼 수 있도록 아내가 병원장과 손을 잡았다는 건 제 존재 자체를 이용해왔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저는 단순히 돈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까봐 저랑 결혼을 하면 둘러대기가 훨씬 쉬우니까 저를 이용했던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그렇게 아낸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상태가 회복되자마자 검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선고가 내려졌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병원장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구속수감. 병원도 결국 큰 파장을 피할 수 없었고 이 사회는 기존 병원장을 해임하고 새 병원장을 앉혔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뒤늦게 터져나온 내부 고발과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조용했던 병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난리였던 건 장모님과 이모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니년이 엄한 사이놈 시켜서 이 꼴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쪽에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 싶으니까 배 아팠던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고발했지. 네 속셈 다 보여. 언니는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 나도 투자금 못 돌려받아서 지금 파산 신청 앞두고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둘이 머리채를 잡고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안심하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당신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재산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자산은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 문제는 좀 복잡했지만 아내가 아이는 자기가 꼭 키우고 싶다고 주장했기에 저는 양육권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을 얻었고 현재까지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긴 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접 교섭일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되고 또 마음이 아려오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인생이라는 게 이토록 파란만장할 줄은 몰랐어요.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제 삶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욕심과 계략에 휘말려 이 지경까지 오게 될 줄이야.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횡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장부 기록을 꼭 2번씩 체크하고 있어요. 비록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